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요. 꽃집을 운영하는 꽃집의 아가씨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꽃을 매일 만질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 꽃집 운영이라는 게 손이 여간 많이 가는 일이 아니긴 해요. 그래도 꽃을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나름대로 부지런한 편이라 참 감사하며 일하고 있었답니다.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소개로 만난 예비 신랑과 결혼 준비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행복한 신부였어요. 그 행복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지게 됐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사람만큼 어렵고 무서운 게 없네요. 결혼 결심을 할 정도로 믿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라면 정말 평생을 같이 해도 좋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났을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싶었던 순간들, 잘못됐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몇 번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네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선천적으로 느긋하고 낙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력 같은 것도 별로 없어서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었죠. 성향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검소하고 성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악발이 근성이 없어서 그러는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뭐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의식 같은 것도 부족했고 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매사에 그렇게 열정이 없었던 것 아니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뚜렷했는데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좋은 학벌 같은 것이 필요가 없기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꽃을 만지는 일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전업주부였던 엄마가 취미로 꽃꽂이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꽃에 반해서 꽃이라면 환장을 하면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공원이나 식물원 같은 곳에 자주 데려가 주셨어요. 엄마는 호기심에 잠깐 배웠던 꽃꽂이였고 별로 취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데 제가 꽃에 꽂혀서 어린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너무 힘드셨다고 지금도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하신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꽃을 만지는 일을 업으로 삼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원예를 전공하긴 했는데 학교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도 제 관심은 오로지 꽃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도 아카데미 같은 데서 꽃에 관련된 클래스 수강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꽃집을 열었죠. 물론 초기 자본은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근사한 스튜디오 차려서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작은 상가에 동네 꽃집을 연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스튜디오 차려놓고 비싼 가격에 클래스 운영하고 꽃도 비싸게 파는 건 애당초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런 꽃집을 보면 허세만 가득해 보였고 꽃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도 없어 보여서 꽃향기가 나지 않는 기분이랄까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꽃에 푹 빠져 살고 있었는데 친구 성화에 나간 소개팅에서 예비 신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도 줄 겸 제가 운영하는 꽃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마침 그때 저희 엄마도 꽃집에 같이 계셨거든요. 희진이 엄마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예쁜 나이에 결혼도 하고 말이야. 희진아, 좋은 거 너만 하지 말고 우리 은영이도 소개팅 같은 거라도 좀 시켜주고 그래. 어디 좋은 사람 없니? 아유, 어머니, 말도 마세요. 은영이 소개팅 시켜주겠다는 말을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12번은 더 했을 거예요. 소개팅 같은 건 싫으시대요. 죽어도 자만추라잖아요. 뭐라더라?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이고, 하루 종일 여기 틀어박혀서 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누구를 어디서 자연스럽게 만나냐? 서는 죽어도 싫다니 소개팅 같은 거라도 좀 해라. 친구들은 벌써 결혼하는데 너도 연애라도 좀 하고 그러란 말이야. 너 남자한테 관심은 있니? 아유, 진짜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래, 소개팅 한다 해. 그럼 되는 거지? 희진아, 나 소개팅 콜이니까 시켜줘. 우리 엄마 등살에 내가 졌어.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된 소개팅이었죠. 예비 신랑은 유학파 출신으로 회사에서 최연소 차장 진급을 했을 정도로 촉망받는 인재라고 했어요.
말했듯이 저는 허세나 거치장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인데 예비 신랑은 경제력으로 밀어붙여 유학생 간판이나 따온 케이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최연소 차장 진급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으려면 능력도 능력이거니와 성실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했고 그 점을 높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예비 신랑이 워낙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투적이었어요. 선물 같은 것도 하긴 했지만 물질 공세라기보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구애를 많이 했는데 바쁜 사람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매일 꽃집으로 찾아왔고 정성을 담은 손글씨 카드나 편지 같은 것도 자주 써줬어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 길지 않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 준비를 하게 됐는데 예비 신랑도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고 제가 사람을 쉽게 만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저희 부모님들도 그만큼 제 선택을 믿고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웬일이니? 그렇게 통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억지로 내보낸 소개팅에서 진짜 신랑감을 물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와서 보니 엄마가 그렇게 밀어붙였던 거 고맙지 않아? 그치? 하여간 우리 엄마 귀엽네 귀여워. 네, 엄마 딸, 엄마 덕분에 노처녀 소리 안 듣고 일찍 시집갑니다. 다 엄마 덕분이야. 그래서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는 거지? 근데 난 엄마나 아빠가 연애 기간이 너무 짧아서 걱정하실 줄 알았는데 두 분 다 형우 씨가 마음에 드나 봐? 그런 거예요? 그래, 아빤 그래도 1년 정도는 사람을 사귀어보고 결혼을 했으면 했는데 그쪽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딸 모쯤이다 할 수도 없고 뭐 어쩌겠어. 사실 아빠는 우리 딸 아까워서 아직 시집 보내기 싫거든. 아이고 됐네요 됐어. 시집 보내고 나도 자주 볼 건데 별 걱정을 다 해. 그리고 형우가 애가 참 괜찮잖아.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은영이한테 너무 잘하잖아요. 난 그거면 됐어. 상견례도 얼른 해야지 그럼. 그쪽도 안사도는 전업주부라 그랬나? 바깥사도는 인테리어 업체 운영하시고 말이야. 그치? 인테리어 사업이 자리를 잘 잡으면 괜찮지. 한창 불경기라 문 여는 가게마다 망해 나간다고 할 때 유일하게 돈을 벌었던 게 인테리어 업자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잖아. 그럼 뭐해. 경기를 타는 업종이라서 불안정하지 뭐. 일이 없을 땐 진짜 힘들걸. 아빠 말도 맞고 엄마 말도 맞아. 형우 씨가 그러는데 엄마 말처럼 일이 안 들어올 때는 아예 없기도 하고 그렇지만 잘 될 때는 한 달에 2천 이상도 번다고 하더라고. 인테리어 업자들도 워낙 많으니까 치열하긴 할 거야. 그렇구나. 그래도 잘 될 때 그 정도나 번다는 걸 보면 괜찮게 하시는 모양이네. 그래. 그래. 예비 시부모님 인상은 어떠셨어? 인사드리러는 갔었잖아. 뭐 아버님은 별로 말씀이 없으셔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 어머님은 뭐랄까 좀 귀여우셔. 형우 씨랑 아버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셔서 콧대가 높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러시거든요. 처음 인사드렸던 날 어머님한테 들었던 말의 대부분이 아버님이랑 형우 씨 자랑이었던 것 같아. 좀 과하다 싶긴 했는데 그렇게 자랑하며 좋아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푼수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귀여우시다고 생각하기로 했지 뭐. 그래 그래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 그 엄마도 전업주부라며 본인이 먹고 입혀서 키운 아들 자랑, 내조한 남편 자랑 얼마나 하고 싶겠어. 엄마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한달인 아들이라니 형우가 진짜 괜찮은 애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부모님께는 좋게 얘기했고 부모님도 좋은 의미도 이해해 주시긴 하셨지만 한 가지 좀 그랬던 게 있긴 했어요. 그 부분은 부모님께 말씀을 안 드린 거고요. 그냥 자랑만 하시면 되는데 자꾸 저희 집이랑 비교를 하려고 하시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저희 아빠는 공무원이시거든요. 예비 시모는 정년 보장된다는 게 공무원 최대 장점이라던데 정년 몇 년 남으셨냐? 인테리어는 능력만 되면 일은 넘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괜히 저희 아빠를 까면서 예비 시부 자랑을 하는 거 있죠. 굳이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게 좀 그렇기는 했지만 뭐 엄청나게 불쾌하게 느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거죠.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저, 그리고 오빠가 있는데 제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오빠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오빠가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해주셨는데 완전 구축은 아니고 10년 정도 된 아파트였거든요. 같은 부모 밑에 자랐으니 오빠도 허례허식 같은 것을 싫어하고 남들에게 보이는 부분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으로 저와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올케 언니도 어찌나 똑 부러지는지 괜한 돈 낭비하기 싫다면서 그 흔한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공도 안 하고 10년 된 아파트에 그냥 들어가 살았답니다. 언젠가부터 신축 아파트도 다 한다는 인테리어 시공이 아닌가 말이에요. 신혼부부 지출 목록에서 신혼집 다음으로 덩치가 큰 게 인테리어 공사일 텐데 오빠네 부부는 그걸 안 한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 손볼 구석이 은근히 많더래요. 그러다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비 신랑이랑 있을 때 그런저런 얘기를 다양하게 하니까 예비 신랑도 그런 상황을 알게 됐고 그런 얘기를 자기 부모님께도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얼마 후에 예비 시모가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뭐 때문이겠어요? 예, 은영아, 너희 오빠네 신혼집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며? 그 인테리어 공사 그거 너희 시아버지한테 맡기면 되잖니. 안 그래? 아, 네, 어머님. 그렇긴 한데요. 오빠네가 먼저 얘기를 하면 모를까 제가 먼저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 오빠랑 언니도 계획이 있을 테고 그래서요. 아유, 예. 요즘 인테리어 쪽이 너무 불경기야. 이럴 때 가족끼리 서로 돕고 그러면 좋잖아. 오죽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하겠니? 인테리어 업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인터넷에 한번 쳐봐. 인테리어 공사 사기 그런 얘기도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남을 어떻게 믿어?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니. 좋은 자재 쓰고 비용도 싸게 해줄 텐데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쳐? 그러니까 네가 너희 오빠 잘 설득해서 너희 시아버지한테 공사 맡기는 걸로 하자. 알겠지? 예비 시모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하죠.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친구들을 저도 봤거든요. 알뜰하고 똑 부러지는 우리 올케 언니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폭풍 검색은 물론이고 발품까지 팔아가며 조사를 해서 이미 점 찍어둔 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부탁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예비 시부에게 오빠네 인테리어를 맡기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거예요. 올케 언니가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려고 얼마나 많이 알아봤는지 아주 거의 반도사가 됐었거든요. 웬만한 업체 사람들만큼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올케 언니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자재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전문가 수준으로 꿰고 있었어요. 눈탱이 안 맞으려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았죠. 그런 올케 언니가 보기에는 예비 시부가 뭔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고 자꾸만 꼼수를 쓰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가씨, 내가 정말 웬만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처음에 아가씨가 그렇게 부탁해서 그쪽 인테리어에 맡길 때 이런 것도 다 생각했었고, 어지간한 건 그냥 넘어가려고 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콕 집어서 지정한 자재나 부품이 있는데, 항상 그거랑 비슷한 다른 제품을 소개하면서 가격은 더 저렴한데 더 좋은 거라고 하거나 아니면 단가가 조금 더 비싸긴 해도 이게 더 좋은 제품인데 비슷한 가격으로 맞춰주겠다고 하거나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다른 자재나 부품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추천만 믿고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걸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지 않고 많이 쓰이는 것들도 아닌 것 같아서 더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신경전을 하다가 결국은 한 소리 하고 말았어요. 결국 올케 언니와 예비 시부는 말다툼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비 시댁에 갈 일이 있었는데 예비 시부는 저 들으라고 그러시는지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아니, 좋은 제품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 거야? 인터넷 같은 데 올라온 정보가 전부인 줄 아나? 어줍잖게 하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건 줄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인터넷 두드려보고 얻는 정보가 진리라고 하는 거지.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다 실컷 일 잘해주고도
내가 이렇게 욕을 먹는다니까. 에휴.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와 대화를 하며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신 거였지만 분명 저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였을 거예요. 게다가 예비 시모는 아예 대놓고 저한테 저희 올케 언니가 예비 시부한테 사과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또 제가 올케 언니한테 부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중간에서 정말 괴로워 죽는 줄 알았네요. 결국은 올케 언니가 오해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긴 됐어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도 예비 시모도 제게 한마디를 하시는 거 있죠? 가족이라고 좋은 자주 싸게 해주려고 신경 많이 쓴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한 거지. 이번 일은 너희 올케 언니가 잘못한 거야. 그래도 사과를 했고 너희 시아버지가 그 사과 받아주신다고 하니 이렇게 넘어가긴 하다만 좀 그렇구나. 너희 시아버지도 좀 서운해서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야. 가족끼리 믿어야지 말이야. 마지막까지 예비 시모에게 싫은 소리 야무지게 듣긴 했지만 그 한바탕의 소동이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저희 신혼집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나 저희 부모님은 신혼집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저희 오빠네처럼 둘이 살기 좋은 튼튼하고 깨끗한 집, 교통이 그리 불편하지 않은 곳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는 물론이고 예비 신랑도 남에게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신랑마저도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신혼집만큼은 나도 우리 부모님이랑 생각이 같아. 비싸긴 해도 이왕이면 좋은 동네에 있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면 좋잖아.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도 있고 회사에서도 또 그런 게 좀 있어. 우리 부모님이 그 정도 해주실 능력도 있으신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평수도 신혼집 치고는 너무 넓은 평수 아니야? 두 식구 사는 집 넓어봐야 청소하기만 힘들지. 그렇게 큰 평수가 왜 필요해? 예, 은영아. 그건 내가 얘기할게. 우리 집안이 대대로 손이 귀한 집이야. 그러니 우리 형우는 적어도 애를 셋은 낳아야 한단다. 애 낳고 키우면서 집 옮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아예 처음부터 큰 집 장만해서 들어가 사는 게 속 편하고 좋은 거야. 헤이, 엄마는 시시하게 셋이 뭐야. 11명은 낳아야 돼. 11명 낳아서 축구팀 만들 거야. 감독은 내가 하고 말이야. 자기야, 잘할 수 있지? 파이팅이야. 예비 신랑이 저더러 그러는데 어이없어 죽을 뻔했어요. 저는 한 명 낳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기들끼리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걸 농담이라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간 예비 신랑과 제가 2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기는 하지만 뭐 아기 낳으면 이름 어떻게 짓고 아기 방은 어떻게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나눈 거고 구체적으로 몇 명을 갖자는 얘기는 아직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2세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너무 간과했다 싶었죠. 그런데 당장은 아이 문제보다 신혼집 문제가 더 당면한 과제였으니 그 문제부터 의견 조율을 해야 했어요. 나는 꽃집 내면서 부모님께 도움받았던 거 다 갚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비 신랑 또한 초고속 승진으로 최연소 차장을 달았다고는 하나 대기업이나 그런 큰 회사가 아니고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부자 동네 신축 브랜드 아파트 큰 평수를 신혼집으로 장만해서 시작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우리 수준에 맞는 신혼집을 장만해서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을 거라고 예비 신랑을 설득하려 했는데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은 반발이 심했고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 있자니 좀 그러네. 그러니까 너 지금 우리 형우나 우리 집 능력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신혼집에 그 정도 투자도 못할 것 같아? 우리가 뭐가 부족해 보여서 그런 말을 하니? 중도금이고 잔금이고 다 우리 집에서 부담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그래, 이미 분양까지 받은 걸 갖고 자꾸 그러면 뭐해? 엄마가 해주신다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부담스러워 할 거 없다니까.
내가 참 살다 신혼집 좋은 아파트로 해주겠다는 것 때문에 트러블 생긴다고 하면 그거 누가 믿겠니? 내 친구들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다들 신혼집 더 좋은 걸로 해내라고 싸우다가 파혼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더냐 말이다. 너도 그렇고 너희 집은 정말로 이상하구나. 너희 오빠네 인테리어 공사 때도 좋은 자재를 싸게 해준다고 해도 그 난리를 치고 아니 이젠 신혼집 좋은 곳으로 해준다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면 뭐야? 아이고, 우리 엄마 너무 많이 나가신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예비 신랑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억측까지 하면서 난리를 치는 예비 시모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리 더 얘기를 해봐야 예비 시모와 저 사이에 감정만 상할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더 반대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예비 신랑과 예비 시댁에서 원하는 비싼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저희 신혼집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뭐 더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어쩌겠어. 그쪽 집에서 분양받아 대금 다 치르고 아들 이름으로 계약할 거라고 한다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 저렇게까지 꼭 해야 한다는데 뭐라고 반대를 하겠니? 그쪽 집에서 그쪽 집 재산이라 생각하고 사는 건데 뭐라고 하고 말리겠어. 그래서 결국 신혼집은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투자 목적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거 목적으로 필요한 신혼집에 굳이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그게 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허례허식 비용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녀 계획에 대해서도 예비 신랑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부분에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더라고요. 자기도 엄마한테 들었잖아. 나도 그래. 외동으로 자라면서 형제 많은 집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부모님도 손주 많이 보길 원하시니까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해. 나도 그렇게 할 거고. 아니, 애를 낳기만 하면 저절로 알아서 크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일이 있는데 출산이나 육아에 대해서 너무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게 다 부담이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것 같네. 부담? 아니 뭐가 부담이라는 거야. 요즘 병원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걱정을 해. 그리고 애를 낳기만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뻐하면서 다 봐주실 텐데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냐. 정말이지 다 해준다고 하는데도 뭐라고 하는 거? 그거 질리겠다. 아휴. 예비 신랑한테 질리겠다는 말까지 들으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기분이었죠. 더 얘기를 해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았고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시모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니 시간을 두고 차츰 의견을 맞춰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어이없는 일이 생겼는데 사실 돈 문제만큼 예민한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혼집 중도금, 장음을 차례로 내야 하는데 예비 시댁에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는 걸 반대했지만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예비 신랑 명의로 사는 거라며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대금 지불할 때가 되니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로는 예비 시부 사업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정말 당황스러운데 일이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거든. 갑자기 인부들 문제가 터지고 돈 나갈 일이 많아져서 당장 아버지 엄마 생활비도 대출받아야 할 형편이야. 그렇긴 해도 그게 해결만 되면 아무 문제 없어. 아니, 지금 당장 중도금이랑 잔금이 차례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이 없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그게 해결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가 치고 싶은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야?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같이 대책을 세우든지 할 거 아니야. 아니야, 자기는 알 거 없어. 어떻게든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집에서 그걸 해결 못할까 봐 그래. 괜찮다니까. 신경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중도금, 잔금, 입금일이 줄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신경을 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솔직히 잘 됐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왕 그렇게 된 거 그 아파트에 신혼집 차리는 거 포기하자고 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팔아서 그 돈을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을 팔아서 중도금 잔금을 넣자고요? 싫어요. 어차피 그런 집 처음부터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뭐 그냥 포기하고 형편에 맞는 집에 들어갈래요. 그게 훨씬 좋아. 아빠랑 내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애 낳고 키우려면 그런 브랜드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이점이 있을 거야. 네 예비 시모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 뭐. 요즘 세상이 그렇다잖아. 내 친구들도 그러더라고. 벌써 손주 봐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즘 애들이 아파트 때문에 서로 왕따시키고 그런다고 말이야. 그게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왕 분양받는 거니까 그런 아파트의 장점도 생각하자는 거야. 주변 환경도 좋고 학교들도 더 생긴다고 하니까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애들 키우며 오래 살기 좋은 집이긴 하잖아. 지금 좀 무리가 되더라도 평생 집 걱정은 잊어버리고 산다고 생각하면 장점도 많은 거 아니겠어? 그래,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이제 너까지 시집 보내고 나면 우리 둘이서 굳이 큰 집에 살 필요도 없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오붓하게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딸내미 시집 보내고 엄마 아빠도 신혼 때처럼 살아보려고. 아유, 아빠가 저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다 우리 딸 기죽게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딸이 치고 들어가는 것 같은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으시대. 아빠가 말이야. 너희 오빠네 인테리어 일 겪으면서도 그랬고 너희 예비 시모나 예비 시댁이 그리 호락호락한 것 같진 않잖아. 그러니 이참에 우리 딸 면 확실히 세워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응?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사시던 집까지 팔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내기로 한 거죠. 아파트 계약금이야 그리 큰 돈이 아니고 중도금과 잔금을 거의 다 우리 부모님이 치른 것이니 아파트 명의도 제 이름으로 바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 곳이라 일정 기간 동안은 명의를 바꿀 수가 없다더라고요. 최근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됐다고 하던데 예비 신랑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라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지 않은 곳이었어요. 결국 명의는 그대로 둔 채 나머지 대금을 치렀고 이후 전매 제한이 풀리면 명의를 바꾸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잔금을 다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신랑이 제게 갑자기 파혼을 선언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이세에 대한 생각도 너무 다르고 아파트 그것 때문에 시달렸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짜증이 나. 다 끝난 얘기 가지고 계속해서 사사건건 잔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알지? 쓸 땐 쓰는 거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니? 이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같이 사냐? 그냥 파혼하자. 뭐? 소비에 대한 가치관? 그래, 말 한 번 잘했네. 형편도 안 되면서 그런 브랜드 아파트를 무리해서 사려고 하는 건 가치 있는 소비가 아니고 허세야, 허세. 난 여전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혼하자는 거야? 이렇게 갑자기? 그래, 이해하지 마. 누가 이해해달래? 나도 너 이해 안 되고 이해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파혼하자는 거 아니야. 너도 싫다면서 파혼하자 그러면 하면 될 것이니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지금 너랑 파혼하기 싫어서 이러는 것 같아? 내가 너랑 파혼 못하겠다고 너한테 매달리기라도 했니? 정말 어이가 없다. 네가 파혼 얘기하면서 그놈의 아파트 얘기를 또 하니까 나도 기가 막혀서 할 말 하는 것뿐이야. 그럼 됐지. 파혼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그 아파트 잔금도 다 치르고 이제 완전히 내 명의로 된 내 아파트 된 거잖아. 뭐 파혼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야, 미쳤냐? 너 정말 양아치구나. 뭐 이딴 게 다 있어. 야, 그 아파트가 이름만 네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그걸 왜 네가 가져가니?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 소리 작작해. 파혼? 그래 좋아. 파혼하자고 하면 누가 겁나니? 나도 파혼 대찬성이야. 네가 뭐라고 해봤자 내 명의로 된 내 아파트인데 아이 막말로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버리면 그만이야. 파혼한다고 나눠줘야 할 의무가 어디냐? 너 지금 네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 줄은 아니?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거 대화 내용 녹음 좀 할게. 나 분명히 고지했다. 아이고, 너 무슨 탐정 영화 찍냐?
그래, 그래. 얼마든지 녹음해라. 잘못한 것도 없고 떳떳한데 내가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파혼에 대한 통보와 신혼집으로 마련한 자기 명의의 아파트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잘 알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의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거든요. 아, 내가 우리 아빠 검찰에 계시는 거 말 안 했지. 우리 아빠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야, 검사. 그래서 나 우리 아빠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예비 신랑은 마시던 물까지 쏟고 눈알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 있죠. 뭐? 검사? 검사라고? 검사면 검사라고 해야죠. 왜 그냥 공무원이라고 했냐?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그랬으면 내가 말이야. 아니, 우리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검사라는 걸 밝히니 예비 신랑은 횡설수설하면서 정신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됐고 찬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려. 난 아빠랑 상의도 하고 이쪽으로 잘하는 변호사 소개도 받고 그래야겠어. 앞으로 바빠질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니? 그러고는 바로 나와버렸어요. 맞아요. 저희 아빠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검사예요. 검사라는 직업이 평범한 직업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그래서 굳이 밝혀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아빠 직업이 검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할 때가 많았거든요. 예비 신랑을 소개해준 친구 기억나시죠? 그 친구도 저희 아빠가 그냥 평범한 공무원인 줄로 알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예비 신랑이 저희 아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빠가 마침 정년이 되기 전에 검사를 그만두고 나오셔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해서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면 그때 아빠가 직접 예비 시부모에게 말씀을 하시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길 잘한 거 아닌가요? 사색이 된 예비 신랑 꼴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아빠는 화가 정말 많이 나셨어요. 형편없는 자식. 지 명의로 된 아파트 잔금까지 다 치렀으니 완전히 지 거라고 생각하고 파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멍청하고 못돼 먹은 놈 같으니라고. 그런 놈한테는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최고의 변호인단 꾸리고 그놈이랑 그놈 집안 가만히 안 둘 거다. 아빠, 내 생각도 그래. 그런 놈은 정말 혼쭐이 나야 해. 갑자기 파혼하자더니 그 아파트는 지가 갖겠다고 하는 거 있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 그런 멍청한 놈인 줄 정말 몰랐어. 저는 우선 예비 신랑이었던 놈을 상대로 파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파혼의 귀책은 그쪽에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저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혼할 때만 소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파혼도 이렇게 부당하게 당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혼만큼은 아니지만 파혼을 할 때도 정리할 부분이 은근히 많거든요. 결혼식장이나 신혼여행 관련해서 이것저것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까지 조목조목 다 넣었고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파혼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추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위자료보다 중요한 게 신혼집 아니겠어요? 중도금과 잔금을 거의 저희 부모님이 지불했으니 그 아파트에 대한 지분은 저희 집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 분야에 정통했다는 아빠 후배들을 동원하긴 했는데 사실 재능 낭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도 명의가 누구인지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거 다들 아시죠? 파혼할 때도 똑같아요.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그 재산을 취득할 때 누가 더 큰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놈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저와의 결혼을 빙자해 그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뜯어간 거라면 그건 사기 결혼인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제일 원했던 게 바로 그걸 입증하는 거였어요. 그놈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아빠 후배인 변호사 아저씨들의 능력이 빛을 발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나 저희 집에서 원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과하다며 말리기까지 했던 그 비싼 아파트를 덜컥 분양받아 놓고 중도금과 잔금 입금 시기가 되어 돈이 없다고 나오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이 그걸 다 부담했고 입금이 완료되어 본인 명의로 확정이 되자마자 파혼을 요구한 것은 결혼을 전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기 결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정의는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저와 저희 부모님은 그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었고 예비 신랑이었던 놈은 제게 금전적 피해 보상금을 위자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기 결혼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는 해피엔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제가 말을 참 쉽게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것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찾아오고 전화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인생 똑바로 살라면서 할 소리 다 하고 그만하라고 했죠, 뭐. 모든 게 다 끝났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귀찮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좀 잠잠해진 것 같았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니 저희 오빠네 집에서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가 발견된 거죠. 하자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니 이전 예비 시부가 오빠네 집을 아주 사기급으로 시공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좋은 자재를 싸게 해준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더니 언니가 제대로 본 게 맞는 거였잖아. 그래놓고는 그렇게 당당하게 언니한테 사과 받아내라고 그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아, 정말 상종을 못할 것들이네. 아가씨, 그 사람 완전 사기꾼이에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인테리어 사기 수법 다 모아놓은 게 우리 집 공사라니까요. 계약서 상에는 철거 후 시공이라고 해놓고 덧방하고 아니면 일부만 철거하는 방식으로 철거비 쓱싹 해먹고 타일이나 수전, 조명 뭐 어지간한 자재들은 다 바꿔치기 한 거야. 비슷한데 다른 더 싼 자재로 속여먹은 거죠. 단열재 두께도 훨씬 더 얇은 걸로 넣어놓고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했더라고요. 일부러 뜯어보지 않으면 잘 표시가 안 나는 부분들은 모조리 사기를 친 거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올케 언니랑 오빠가 완전 빡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예비 시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고소 들어갔어요. 올케 언니랑 오빠랑 회사 휴가까지 내고 전문가 불러서 집 전체를 헤집어서 다 찾아냈고 일일이 증거 자료 첨부하고 그쪽 과실 입증해서 승소했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도 추가로 진행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악착같이 책임을 묻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돈도 무시 못하는 거니까 제대로 청구해서 지급 명령 받아냈죠. 오빠네가 진행한 소송에도 아빠 지인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우리 오빠네 공사에서만 그런 짓을 했겠어요? 자재값 뻥튀기, 부실시공, 잔금 돌려막기 등등 온갖 비리란 비리는 다 저지르고 있었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이 다소 까다롭다고 하던데 오빠네 소송을 하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더 붙어서 집단 소송으로 규모가 완전 커졌던 거죠. 그러니 추가로 민사 진행해서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오빠네 소송이 끝난 후에도 연쇄적으로 소송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소송 때 같이 집단 소송 진행했던 사람들 말고도 피해자가 계속 나오나 보더라. 아이, 우리 이전에도 이미 큰 소송을 한 번 당했고 말이야. 그때 그 아파트 잔금 치러야 하는데 갑자기 돈 없다고 했을 때 말이야. 알고 보니까 그때도 엄청 큰 소송을 당했던 거더라고. 네가 물어도 알 거 없다면서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응, 그랬죠, 오빠. 금방 해결되는 거고 별일 아니라며 시침이 뚝 뗐었어. 물론 그러면서도 아파트 잔금 넣을 돈은 끝내 해결이 안 돼서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게 됐던 거지만 말이야. 근데 그때도 무슨 소송을 당했던 거래?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도 오늘 들었어. 그게 공사 자체가 규모가 상당한 거였더라고. 구식 원룸 빌라 그 건물을 통째로 내부 리모델링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맡았던 건데 그것도 견적 뻥튀기하고 싸구려 자재 쓴 거 다 걸린 거지. 나름 큰 건이었으니 그걸 해결하느라 돈은 돈대로 썼을 거야. 양어치 업체들 수도 없이 많다고는 하더라만 그 중에서도 악질 중에 상악질이라고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아마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계속 장난질을 쳤을 거야.
오빠네 소송할 때 봐서 알겠지만 인테리어 관련 소송이 진짜 피곤한 거잖아. 뭐 증명할 것도 많고 승소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 사람들도 귀찮고 그래서 어지간한 건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이제까지 다들 그러려니 해서 사소한 장난질 치는 거 그냥 넘어가지고 그랬으니 그렇게 재미를 보면서 점점 장난질이 과감해지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 하여간 그렇게 큰 소송이었다니 보수 요구도 계속 들어왔을 테고 돈이 없긴 없었나 보네. 모르긴 몰라도 그때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안 좋을 거야.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준으로 소송이 들어가고 있다더라고. 그놈의 집구석은 지금 거의 초토화됐을 거야. 오빠 말이 맞았어요. 이전 시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그쪽 집에서 식구 수대로 다 찾아와서 본인들 사정이 그러하니 우리라도 좀 봐달라면서 우리 가족한테 싹싹 빌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 사업은 그냥 다 끝났고요.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세 식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처분해도 지금 민사소송에서 때려 맞은 거 갚으려면 턱도 없이 부족해요. 그럼 저희 아버지 깜빵 가셔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최대한 변제를 많이 해야 참작을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아니 뭘 그렇게 도와달라는 거야?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 집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겠어요. 위자료니 피해보상금이니 그런 거 좀 봐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그래? 그런 거야? 야 어디 말해봐. 정말 그래서 온 거야? 미쳤네 미쳤어. 우리가 그걸 왜 봐주니? 더 받아내지 못해서 서운할 지경인데 그걸 왜 봐줘? 이거 진짜 양아치도 아니고 완전 쓰레기 아니야. 아니 아유 그래도 무슨 말이 그렇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딜 나서. 아이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맨입으로만 봐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말미를 좀 달라는 겁니다. 당장 급한 불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꺼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다 갚지도 못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 정리되고 실형만 면하고 나면 금방 갚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좀 늘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아유 이거 보세요.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또 여기 와서 엄청난 사기를 치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뭘 해서 그 돈을 갚겠다는 거죠? 실형만 면하면 뭐 또 다시 그 인테리어 사업 계속 하시게? 그게 될 것 같아요. 동네 옮기고 간판 바꾸고 그럼 될 줄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방으로 가서 한다고 그래도 안 될 겁니다. 저희 남편 말이 맞아요. 저요 정말 많이 참고 많이 봐드린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쪽이 저한테 하신 말씀들도 다 적어놨어요. 인테리어 시공 후기 올리면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쓰려고요. 유명한 인테리어 커뮤니티, 신혼부부 커뮤니티 그런데도 다 공유할 거예요. 뭐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알아서 열심히 사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금 당장 받아야겠어요. 지금 공사 다시 하느라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하 정말 어떻게 사기를 쳐도 그렇게나 칠 수가 있죠? 실형받을까 봐 겁나요? 그럼 죄를 짓지 말았어야죠. 배상을 하고 싶어도 정말 돈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돈이 없다고요.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한을 좀 늘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회사 퇴직해서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보태 그럼. 너 능력 있다며? 퇴직금 받고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면 되잖아.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란 말이야. 무턱대고 여기 와서 빌면 우리가 봐줄 줄 알았니? 우리가 왜 그래야 해? 그럴 일은 없어. 당신들은 어쩌다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도 아닌 거잖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한 거고 죄책감 같은 것도 전혀 없이 잘 해먹고 나서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빌고 난리를 치는 건데 아무 의미 없지. 그러게 처음부터 그런 나쁜 마음을 왜 먹었냔 말이야.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거야. 그래요 맞습니다. 다 제 잘못이니 제가 죄값 치러야 하는 거고 안 되면 감옥살이라도 해야겠죠. 그렇지만 다른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저 자식이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으니 제가 이렇게 찾아뵙고 빌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죠.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남들한테 보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허세에 찌들어서는 사기까지 쳐서 그런 식으로 돈 벌 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번 돈 다 뱉어내고 잘못한 죄값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거 갚으면서 죄 뉘우치며 사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말이지 그 사람들이라면 지긋지긋해요. 치가 떨린다니까요.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저희 가족들을 찾아와서 들러붙으며 어찌나 괴롭히던지요. 결국 경찰 불러야겠냐는 소리가 나오고서야 돌아가더라니까요. 아마 다른 피해자들도 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는 모양이던데 그래 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제가 신혼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새 집으로 이사와서 아직은 동네 적응 중이랍니다. 이런 집에 살아보니 좋은 것도 있긴 하네요. 특히 조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선선할 때 엄마 아빠랑 산책하는 걸 즐기고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산책할 때마다 엄마 아빠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는데요. 이번 일 겪으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눈도 조금 생긴 것 같고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제 본업, 꽃집 운영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제 짝이 될 좋은 사람이 어딘가 있겠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만나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힘낼게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도 많이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것도 미리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